오늘 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CES라는 엄청난 IT 관련 행사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온 얘기에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건 다 학습했고 더 학습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퀄리티,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초반부터 젠슨 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인류는 태초 이래로 인류가 생산한 모든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비디오와 이미지, 사운드 등 멀티모달이 되고 있다. 뭐 대놓고 이제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 데이터 부족에 대한 반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 딱 껴 넣으면서 최근에 계속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안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단계 스케일링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는데 이 3단계 스케일링 법칙에서 프리 트레이닝이랑 포스트 트레이닝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한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를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추가로 3단계에서 얘기했던 거 바로 리즈닝인데요. 한국말로는 추론이라고도 하지만 추론이 이제 인퍼런스랑도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리즈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즈닝인 부분이 되면서 AI가 더욱더 이 지능이 인텔리전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럼 리즈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추론을 별로 안 한 답변들, 그러니까 방금 말했지만 이 리즈닝을 별로 하지 않은 답변들은 열심히 해 이러고 끝날 거예요. 아마 되게 짧게 문제집 그냥 많이 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무책임하게. 자, 근데 리즈닝을 많이 한 답변의 경우는 어떤 식의 답변이 나오냐면 결국에는 리즈닝이라는 게 다방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 게 리즈닝을 한 답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리즈닝을 하는 것 자체가 리즈닝을 해서 답변을 하면 이 인공지능의 지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게 지금도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즈닝에 대해서 젠슨 황이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리즈닝 설명을 계속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에 대해서 리즈닝을 한 답변은 뭐냐면 자, 좋은 강사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좋은 참고서를 사보면 어떨까? 좋은 동네로 이사 가보는 건 어떨까? 여기서 뭐 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좋은 강사를 찾는다면 좋은 강사의 기준은 도대체 1타 강사를 나열을 하면 될까? 해서 1타 강사를 나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좋은 학원을 나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좋은 참고서도 중요할 텐데 좋은 참고서의 기준은 베스트셀러여야 되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이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럼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간다. 여기서 좋은 동네라는 건 뭐냐? 학군이 좋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예 시골이어야 되냐? 차라리 시골이 오히려 집중하기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발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리즈닝을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리즈닝에 대해서는 약간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챗GPT가 O1이 나오고 또 최근에도 O3가 나오면서 이런 리즈닝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확실히 인공지능의 어떤 수준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도 젠슨 황은 좀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단계를 나눴냐면 perception의 시기 그리고 generative의 시기 그 다음에 physical의 시기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이제 perception의 시기는 뭐냐면 사진을 보고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는 거 그걸 이제 perception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generative의 시기는 뭐냐면 챗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생성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전틱 AI는 뭐냐면 이 에이전트라는 게 그냥 자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나 대신맨 나를 위해서 뭔가 A부터 Z까지 대충 대신해줄 그런 누군가인데 이제 그게 AI인 거죠.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그런
대신맨이다, 자비스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피지컬 AI는 그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것도 테슬라가 하고 있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구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A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젠슨 황은 특히 피지컬 AI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50 트릴리언 달러라는, 이거 뭐 얼마죠?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50 트릴리언 달러면 뭐 몇 천조 원, 몇 경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산업을 다 AI가 뒤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조업이나 물류 산업 이런 부분들의 전체를 다 바꾸기 때문에 이 산업의 규모가 50 트릴리언 달러나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제조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젠슨 황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장 뭐 1년 뒤에 3년 뒤에 바뀐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제조업과 물류업 전체는 AI로 바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단계까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젠슨 황이 그레이스 블랙웰 NVLink 7E를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방패 모양이랑 비슷해가지고 젠슨 황이 이걸 들고 나올 때 캡틴 아메리카처럼 포즈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고 캡틴 엔비디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우리 승황이 형이 은근히 좀 관종기가 있어. 이거 옷도 이 가죽 자켓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보니까 옛날에 입던 가죽 자켓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인상 깊었고, 어쨌든 이 그레이스 블랙 NVLink 7E 이게 연산력이 1.4 엑사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연산 능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얼마 전에 1.0 엑사플러스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짱이다, 우리 게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GPU도 72개가 들어가고요, 메모리 칩도 576개가 들어가고요, 그 CPU 코어도 2500개의 CPU 코어가 들어갔고, 이 방패 하나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메모리 대역폭이 전송 속도라고도 하죠. 이 전송 속도가 1.2 페타바이트인데, 이 1.2 페타바이트 퍼 세크면 현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과 이 시점에 인터넷 트래픽과 거의 비슷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블랙웰 시리즈가 얼마나 막강한 플랫폼인지를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방패 크기를 보니까, 야, 이거 후공정 쪽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세화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사이즈를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칩과 칩을 붙여야 되는데, 칩과 칩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후공정 쪽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코스모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코스모라는 건 뭐냐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구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겁니다. 지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고, 자연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리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인데, 1000만 시간의 영상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런 코스모 같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모델은 목적이 AI가 물리적인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세상을 이해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자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을 때 그 모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여기서 강한 얘기가 나왔는데,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오픈소스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이거를 고칠 수도 있고, 또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뭔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누군가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빨리 공부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안드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모바일 OS 경쟁이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엔비디아 혼자 하지도 못하니까 새로운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수많은 로보틱스 자율주행 관련된 활용하고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다양한 제3자, 서드 파티 개발자들, 엔지니어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젠슨 황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할 수 있다.
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할 수 있다는 게 뭔가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다들 알죠? 엔드게임이 아니고 이거는 인피니티 원가? 어쨌든 어벤져스에서 타노스라는 악당이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타노스와 이제 싸우기 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닥터 스트레인지가 눈을 감고 에베베 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자기가 다 이제 하나씩 다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타노스한테 어떻게 되는지, 저런 결정을 내렸을 때 타노스한테 어떻게 되는지, 그럼 막 죽다가 뭐 결국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를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인공지능이 다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예를 들어 보는데, 도로 위에서 이제 자동차가 운전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도로들 자세히 보시면 AI로 만들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이 다 AI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데 실제 자동차를 주행시키지 않고도 이거 정말 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가상의 공간에 자동차를 놓는 것만으로도 이 자동차 운전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도 주변 환경을 다 내 입맛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버튼을 누르면 없던 물건들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공사 중인 것처럼, 공사 크레인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차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사람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AI를 쉽게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차량도 비용이 아주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실제 사람이 뭐 다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테슬라 이미 이런 거 하고 있죠. 테슬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자동차를 위한 이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뇌에 해당하는 소울을 만들었어요. 이 형 맙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소울. 네. 소울을 만들었고, 이 소울은 다른 칩과 다른 프로세서와의 좀 차별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센서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다른 전자장치와 다르게 센서가 좀 많거든요.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자율주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여러분들 뭐 테슬라도 있고 뭐 웨이모도 있겠지만, 그런 자동차들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도 많고요,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초음파 센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센서의 인풋을 빨리빨리 해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넘겨야 이제 일로 갈지 절로 갈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센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과 로봇이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소울은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3 스타일의 엔딩 같은 또 장면이 한번 나와서 로봇 얘기를 한번 또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 보니까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아이언맨 3 이제 엔딩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로봇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아이작 그루트라는 또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봐,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도 아니고 또 제가 보기에 또 뭔가 마블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 그루트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학습하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럼 뭘 하냐? 자, 휴머노이드 로봇도 방금 제가 말한 그 인공지능 실제 차가 없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로봇이 실제 없어도 그 로봇이 어떤 정해진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로봇이 없이 이 비전 프로만 끼면 바로 이걸 텔레오비라고 하는데요. 로봇이랑 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왼팔을 들어 하면 로봇도 똑같이 왼팔 들고, 오른팔 들고 하면 로봇도 오른팔 들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텔레오, 원격 조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인간이 몇 번 시범을 보여요. 이쪽에 있던 핸들을 들어서 요 바구니에 넣는 거를 한번 인간이 시범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텔레오브로 인간이 시범을 보이고 나면 일단 요거 자체가 아시겠지만 실제 로봇이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간편하고 위험하지도 않죠. 그래서 엄청난 장점이 있고, 자, 요렇게 인간이 시범을 몇 번 보이면은 이거를 수많은 비슷한 유스 케이스, 비슷한 그런 옮기는 이 행위들을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각도도 좀 다르게 하고, 물건의 위치도 살짝 다르게 해보고, 그런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쫙 만들고요. 이 데이터들은 결국에 로보틱스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에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생성을 하고요. 요렇게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뭔가 실제 일어나려면 정말 리얼 월드, 실세계에서 학습이 돼야겠죠. 단순한 아까 보여드린 그런 3차원 느낌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 맞게 변경해서 업스케일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이렇게 실제 환경같이 바꾸는 행위를 하고 여기서 이제 옴니버스나 코스모를 이용을 합니다. 이 뭔가 엔비디아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다른 용도로 코스모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아이작 그루트에도 코스모가 또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각각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뭔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좀 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의 어떤 데이터들을 또 봐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로보틱스 관련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진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로보틱스의 챗 GPT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챗 GPT 순간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엄청난 혁신이 있는 시기, 뭐 이런 걸 챗 GPT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너럴 로보틱스의 시대가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너럴 로보틱스가 자 일반 제너럴 로봇들이 일반 로봇과 뭐가 다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지금 현재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들, 뭐 바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로봇 팔만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류의 로봇의 경우는 그 로봇만을 위한 별도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제너럴 로보틱스의 경우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거든요.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 들어가 보면 인간에 맞춘 환경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또 대체한다니까 좀 슬퍼지긴 하는데 어쨌든 모든 물건들은 인간의 키높이에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그들처럼 인간처럼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공장이 필요한 업무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레거시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공장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너럴 로보틱스가 아니었을 때는 이 파급력이 약했지만 제너럴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이 시대가 시작되고 나면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있는 공장 시설에 바로 로봇 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로봇들이 이런 세 가지 유의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로봇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유사 이래, 역사가 존재한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디지츠라고 소형 컴퓨터, 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작은 소형 컴퓨터죠. 그래서 뭐 스펙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3,000불 정도 하는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다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USB까지 다 넣어놔가지고 뭐 맥미니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맥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니 컴퓨터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꽤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200빌리언 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200빌리언 정도면 사실 결코 적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냥 큰 데이터 센터, 너희들 정말 엄청나게 큰 모델 돌릴 때도 우리 거 쓰고 작게 중소형 AI 프로젝트 할 때도 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았어? 그런 거 우리 거 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등석 티켓도 팔고 이코노미 티켓도 파는 그런 전략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감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보틱스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죠.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전체 산업을 뭔가 다 뒤바꿀 정도로 나오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여기서 인공지능이란 건 아주 좁게 말해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최대한 팔 수 있을 만큼 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되고 인공지능이 새롭게 뛰놀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챗봇 말고 다음으로 뛰놀아야 되는 곳이 바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곳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재밌었던 거는 지난번 발표에서는 사실은 로보틱스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그냥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나,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그 청사진이 좀 보여줬고, 개인적으로 그 청사진이 납득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오픈 생태계고,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것도 있는 데다가
많은 개발자들, 연구자들 다 이리로 오세요. 저희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수많은 정말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중요한 건 이거죠. 과로부터가 중요한데 물론 엔비디아가 플랫폼을 장악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뛰놀고 이 플랫폼 의존하세요. 저희가 맘대로 할 거니까 뭐 이런 거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이제 핸드폰의 OS잖아요. 이제 핸드폰의 OS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OS에 기반해서 핸드폰을 만들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고, 반대로 테슬라의 접근법은 제가 보기에 애플과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테슬라는 이거를 오픈해서 하는 건 아니죠. 자신들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접근법의 차이가 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둘 중에 하나 어디가 더 잘 될 거다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날도 보면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경쟁 자체가 제로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오픈이 이긴다, 폐쇄형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PC 시대에는 오픈이 이겼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는 또 폐쇄형이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뭐가 이길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도 원래 사실 제가 이거 자료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CES를 보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자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싱글벙글 하면서. 그래서 이런 기술 발전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설레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쌉티인 김단태가 말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내용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테크 영상 혹은 주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